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멈춰 있어서 도대체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 신혜정 교수님,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저께 이제 3일이죠. 3일에 600명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400여 명, 한 80명 정도씩은 줄고 있는데, 이게 의미는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워낙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100명 미만의 차이를 가지고서는 줄었다 늘었다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어제 이 확진자 수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일과 16일 두 번 신천지 예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유증상 환자들은 전원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고위험군의 진단이 끝났으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 섞인 그런 기대인 것이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실제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오늘 나온 건데 이 대구의 신천지 교인 양성 비율이 27.9%까지 떨어졌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상했던 바긴 하고요. 실제로 대구 신천지 교인 중에서 유증상자부터 검사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전수 확대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확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기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기대가 정말 실현으로 되려면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이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리고 신천지 교회 집단에서 발생한 그 슈퍼 전파 사건 이후에 2차, 3차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가 안정될 수 있겠지만 항상 이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가 언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파가 되고 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변곡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2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그 신천지 예배 슈퍼 전파 사건 이후에 계속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신천지 집단의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나오는 그 유증상자들의 확진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2차, 3차, 5차 감염까지도 확대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신천지 그 사건 이후에 지금 3주간 격리를 신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바이러스의 전파가 차단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1, 2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이제 집단 감염 이 추세가 참 중요할 텐데 오늘도 요양원에서 무더기 감염 사례 나타났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서도 교회에서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에서 이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료계에서는 전국 확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보수적으로 어떤 사건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런 소규모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더더욱이 요양원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집단 격리시설이나 수용시설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사태에서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학교들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들이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오는 23일 개학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좀 방역의 구멍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학부모들이 참 걱정일 것 같은데 학원 같은 경우에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을 텐데 문제는 부산에서 한 어학원에서 또 상담받아 학부모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4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원장이 확진되고 강사가 확진되고 학생이 2명이 확진이 됐었는데 나아가서 이제 학부모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원장과 접촉을 했는데 여기에 또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학원입니다.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지금 12명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확진되는 사람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은 학업 수업 진도가 있고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학원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밀폐되고 작고 더군다나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그렇죠. 당분간은 자택에서 공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이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산 어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조사를 했을 때는 네네. 학원들이 다시 이제 수업을 하는 곳들이 절반 이상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미성년들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잠시는 공부를 좀 중단시키거나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초중고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 방역 구멍으로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노래방과 PC방인데요. 먼저 현장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실내니까 피방을 좋아하니까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수술이 났고요. 저희 같은 프레는 대학교에서 저희 동네에는 아직 감염자가 그렇게 많은 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평론가님, 정작 학생들은 그러니까 집에만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밖으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감염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참 클 나이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네네. 집에만 이렇게 강제로 있어도 그냥 못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그렇다고 대책이 없잖아요. 네. 묶어서 놔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뭐 강제로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동전 노래방 이런 데서도 잇따라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경남 창녕에 있는 노래방이었는데요. 신 교수님, 이런 노래방 뭐 좀 비좁잖아요, 전국 노래방. 그렇죠. 그리고 또 PC방이 좀 밀폐된 곳이 많은데 이런데 아무래도 감염 위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죠. 사실 예. 밀폐된 공간 그리고 장시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는 매우 그 방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 사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네네. 더더욱이 이런 마이크나 네. 아니면 음료수나 여러 가지 그 노래방 버튼이나 이런 데서의 손으로 매개한 감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노래 부를 때 침 튀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또 전달이 돼갖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예. 지금 뭐 워낙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뭐 좀 잘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중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환자의 99%가 첫날부터 발열이 있었고 또 8일째부터는 15%의 환자가 폐에 물이 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세가 상당히 그 짧은 시간에 심각해진 건데 이 연구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전형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지금 임상 양상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알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에서 발열 그리고 기침 이런 호흡기 증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보통은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일주일에서 열흘째 이렇게 폐렴이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흉수가 차고 이걸로 인해서 호흡곤란으로 가고 그러면서 뭐 인공호흡 기계를 단다거나 여러 가지 뭐 그런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도 역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다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폐 손상뿐 아니라 뭐 뇌 손상 가능성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케이스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코로나19가 뭐 뇌신경을 따라서 뇌 손상을 줄 수 있는지에서는 감별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호흡기 곤란이 오고 예. 또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의식 저하도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뇌에도 그런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2차 손상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손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뭐 국내 연구진이 사스랑 메르스의 항체에서 이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발견했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이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뭔가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스 메르스라는 이 병원균을 주입하면은 우리 인간 체내에서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거에 보상하는 항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 항체를 추출해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입해봤더니 코로나19에도 나름의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나 얼마나 정말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오늘도 코로나19 국내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긴장의 끈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신현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